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차세대 교육 현장의 선교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 현장에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망대 캠프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육 분야 랩런트들이 이렇게 특강과 포럼을 요청을 해주셔서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4세대 또 교사 역할을 해야 되고 랩런트 사역의 주역이 될 우리 귀한 대학도 청년들이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저도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오늘 미래의 교육의 망대 캠프 25라는 주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과거에 우리 선생님, 교사 이러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떤 때는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정말 선생님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못한 것처럼 이 교권이 많이 땅에 떨어지고 이 교사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과 부모를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중요한 제자들에게 말씀 심부름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제제사장 요수아에게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도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보면 결국 혼자 살아남고 결국 승리하는 7 여정을 가도록 전도자가 우리 랩런트에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교사로서 참으로 외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직면할 텐데 결국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느냐, 정말 보좌의 축복 능력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에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네가 진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큰 확신으로서, 정말 그게 나에게 큰 힘으로서 그 준비된 상태로 현장에 나아가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차세대 교사로서 저는 이 성전 건축과 같이 교육 분야에 그런 메이슨 운동이 필요하다.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재창조의 응답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교사 이전에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리 목사님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들은 총리나 왕이 주업이 아니었다. 그건 부업이었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부업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주업은 전도자여야 돼요. 여러분은 파수꾼이 진짜 주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부업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하느냐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도자의 관점을 함께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과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교육 분야를 가지고서 생각해 볼 때에도
여전히 이 차단의 12가지 전략이 만연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 활동을 하게 될 곳이 바로 이 사단의 12가지 현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그곳에는 종말론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거든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분명 사단의 머리가 권세가 결박됐고 박살이 났지만 그 존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상 신이라고 할 만큼 공중 권세자보다 잡은 자라고 표현할 만큼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이 사단의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특히 이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결국 점령하기 위해서 어딜 노리느냐? 문화와 특히 교육 분야를 노립니다. 이곳을 정말 사단은 창세기 3, 6, 11의 이론과 사상과 이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런 망대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결국 집어삼키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여전히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영적인 싸움이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교사 이전에 나는 영적인 군사구나, 영적인 전투를 하는 나는 군사의 그런 군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역 성취의 한 여정 속에 한 장면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교육 분야에 있고 나는 한 명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시대가 3단체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괄이 되냐면 바로 세계복음화 성취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거든요. 우리는 땅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역사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큰 패러다임, 큰 스토리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이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과 역사와 교회사를 관통해 오다가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이 이제 3단체와 4차 산업 시대를 만나게 됐고, 이런 많은 분야 중에 교육 현장에 여러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기 전이라는 사실이죠. 전도자가 2020년 이 코로나가 이제 터지는 해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대 현팀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올 거다. 특히 3가지 후유증이 온다. 3단체를 비롯한 종교의 후유증이 올 것이고, 지식의 후유증, 경제의 후유증이 온다. 특히 3단체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며 4차 산업시대가 완전히 열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그만큼 비례하여서 영적, 정신적 문제가 더 폭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받고 편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후유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정신 영적으로 시달림이 올 수밖에 없구나에 대한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제 나름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RTS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전도자라는 과목을 통하여서 계속 4차 산업에 대한 전도자의 시각을 열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고요. 지금도 계속 편집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교육 분야에 여러분이 진출하게 되는 그런 파수꾼으로서 거시적으로, 시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이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 후폭풍, 그거를 여러분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야겠죠. 왜? 여러분이 상대하는 후대들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현팀 2강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무속 시대가 온대요.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 무속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마라. 전 세계가 영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세상을 실제로 장악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애플에서 이제 그 뭡니까? 비전 프로인가요? 이제 이 VR 넘어서 아예 가상 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융합시키는 그런 기술에 대한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애플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한 작품을 이번에 소개를 했거든요. 7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발전을 계속 거듭거듭 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끼고 가상 세계에서 이제는 활동하는 그런 후대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건데, 문제는 이런 가상 세계에서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요, 접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명상 프로그램, 접신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는 몇십 년 수행을 해서 접신이 됐다면 지금은 뇌파를 건드리거든요. 뇌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미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자극해야 되는지, 쾌락이 있고 효용이 있고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998년도 동산제일교회 당시 일부, 그러니까 렘넌트 대회의 깃발을 처음으로 들었던 해가 1998년도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뭐냐? 현장에 대해 무지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 직업과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다가 현장을 모르게 되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뒤처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단체 완전 노예, 포로, 속국. 그들이 만든 쓰레기를 그냥 따라가거나 할 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노예, 포로, 속국하는 그런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중요한 건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최첨단 과학 기술에 적응하고 앞서가고 뭔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팩트, 사실, 객관성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갖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식인일수록 불신앙의 소리를 하게 되고, 자, 이런 양극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 무렵인 1998년도에 이 메시지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과 실력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성과 지성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대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지, 렘넌트들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두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라는 객관적인 측면의 이해에 분명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노력들과 도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게 있죠. 3단체 엘리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탁월한 선생님들, 실력 있는 분들 많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지만 영적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3단체를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주권적인 섭리 속에 우리의 관점들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전도자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흔히 세 가지 나라 말씀하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계관에 따라 가치관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관도 결정되죠. 그러면 세상에 지금 세상 나라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 투입하고 투자를 하고 막 발전합니다. 하지만 3단체는요 결국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네피림 운동, 네피림 제자, 네피림 후대 운동, 이걸 위해서 또 교육 시스템, 교육 이론, 콘텐츠 시스템 장악해 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든 그 흐름 속에 또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오리지널 소스죠. 이걸 갖고 교육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 이 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어떻게 내가 다시 재창조할 거고 회복할 것이냐? 사실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도 고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교육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출애굽에서 광야 여정을 가고 있었고 가나안 정복하는 그 세대를 향해 신명기를 주셨을 때 그 교육과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요 성경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뭐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정말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후대 운동을 했을까? 어떤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고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했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일반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결국은 곳곳에다가 이제 우리의 복음적인 요소들을 묻어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성이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 결국 교육관이 저는 그대로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3단체 교육 망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프리메이슨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에는요, 약 1000명의 청소년들 중에 1명꼴로 이 디몰레이 인터내셔널이라는 프리메이슨 후대 양성 조직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비즈니스, 종교, 정치, 각계각층의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리더들 중 상당수가요, 청소년 시기에 이 디몰레이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실제 미국의 주지사 12명 중에 1명, 상원 의원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디몰레이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월트 디즈니 역시 바로 이 디몰레이 출신인데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치계의 10% 이상이 프리메이슨 후대 운동이 제공하는 이 청소년 서밋 인턴십을 받은 셈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청소년 시기에 이 디몰레이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나의 디몰레이에서의 경험은 연설자, 팀 구성원, 지도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줬다. 그리고 나의 꿈을 깨닫고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줬다. 즉 CVDRP를 나름대로 프리메이슨의 후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항상 디몰레이 동료들이 이끌어주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요, 이렇게 말해요. 실제 의사결정, 딜레마 또는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힘이 됐다. 디몰레이는 가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 일원인 사실이 아주 영광스럽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디몰레이 출신 존 웨인이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그 사람도 바로 이 프리메이슨의 이 후대 양성 조직에서 인턴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몰레이는 정기적으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주도해 나갈 차세대 리더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이제 객관적으로 길러주는 거죠. 발표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 경청하는 능력, 리더로서 경청하는 능력도 길러줍니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앞서갈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갖춰주는 것이죠. 또 의무의 날이라는 이제 규정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월 중 하루를 정부의 날, The My Government Day 이렇게 정해서 각 지부들마다 자유롭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해당 지부가 일리노이 주에 속해 있다면 그 지부의 멤버들이 일리노이 주 정부에 대해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턴십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전문인 강사를 지부에 초청해서 주 정부 운영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주 정부나 시청 공무원과 직접 만나는 인턴십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시청을 방문해서요, 시의회를 직접 참관해 볼 수도 있고요. 주 의사당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 때부터 직접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한 발 빠른 현장 인턴십을 시켜주는 거죠. 즉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물론 영적인 거는 모르겠지만요. 또 다른 의무의 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날이라고 정해놨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각 지부에서 공교육의 가치와 공립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턴십을 합니다. 저명한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오늘날 세계 교육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또 포럼을 나누고요. 또 스승의 밤을 기획해서 지역의 공립학교 교사들, 학교 운영자들을 이 프리메이슨의 이 디몰레이 지부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디몰레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들 교육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 됐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내 대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의 학교에서 모범상을 탄 엘리트 모범생들을 따로 모아서 저녁 만찬에 초대할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지역의 공립학교에 새로운 컴퓨터나 필요한 교육 자료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턴십 데이는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미리 보고 갖고 누리며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 작은 실질적인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응용할 게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쏟아진 메시지를 갖고 하나하나씩 편집해 가는 겁니다. 사실 너무 많아. 우리가 이때까지 미션을요 엄청 많이 한 트럭 받아놨어, 한 트럭. 근데 그 미션을 제대로 언약 잡고 편집해보고 연구해보고 경험해보고 책 읽어보고 만나보고 안 해보거든. 거의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토일 시대에 먼저는 영적인 기반을 닦고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면서 하나하나씩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현장, 그런 것들을요 하나하나씩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편 디몰레이 인터내셔널과 미국 암협회에서는요 생명을 위한 릴레이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이 디몰레이는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미국 암협회를 지원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각 지부별로 다양한 모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모금액을 여기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마인드가 커질까요? 결국 시대와 현장의 빈 곳에 육신적인 관점이지만 관심을 갖게 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해봄으로써 뭔가 마음에 담기겠죠. 즉 사회적 기업가 리더의 마인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봉사를 넘어 정말 영적으로 빈 곳을 보고 정말 시대적으로 후유증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빈 곳을 미리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헌신, 거기에 필요한 빛의 경제 준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릇과 프로그램 준비,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미리부터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 5년, 10년 동안 미리 준비된 랩런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현재 프리메이슨 후대 양성 조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몰레이의 설립자 프랭크 랜드라는 사람이 28살 때 그는 젊은 프리메이슨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디몰레이라는 청소년 조직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 문제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문제를요 유 목사님 뭐라 그러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자, 이런 사람들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시대 문제 전부 다 그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다 뽑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그걸 본 겁니다.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프랭크 랜드의 고민은 뭐였냐면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청소년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돼요. 자, 중직자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딱 본 겁니다. 빈 곳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삶에 뭔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인생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멘토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딱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 멘토 역할을 할 사람, 나아가 고용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모읍니다. 프리메이슨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조직화시켜요. 결국 이렇게 해서요 100년 정도 흘렀거든요. 100년 정도 흘러서 지금까지 약 400만 명 정도가 이 훈련을 거쳐서 각계각층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1차 세계대전의 전쟁 고아라는 그 빈 곳을 보고 프랭크 랜드는 자기 인생의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그 시대가 요청하는 것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편집, 설계, 디자인했는데 100년 만에 완전 시대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1919년 3월 이 랜드는요 첫 번째 아이를 만나요. 17세 전쟁고아 루이스를 만납니다. 대화 속에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의 갈망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를 본 겁니다. 필요. 그들은 청소년기에 친밀한 교제, 리더십 교육, 삶의 영감, 선의의 경쟁의 기회가 필요한 아이였던 거예요. 자, 이 아이 한 명을 통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몇 명을 초청하느냐? 9명. 함께 9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확장된 거죠. 지역 다락방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임에는 31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31명이. 이렇게 해서 랜드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요. 1920년 가을에는 더 많은 청소년 활동이 전개됩니다. 디몰레이 야구팀, 디몰레이 행진단, 100명으로 구성된 디몰레이 밴드까지 만들어져요. 즉 전쟁고와 청소년이라는 그 시대의 빈 곳을 파고드는 다양한 콘텐츠가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물론 지극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사례, 그것도 100년 전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복음 가진 교사들이 한 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캠프를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와 너무 좋은 선생님, 와 선의를 가진 선생님 이렇게 알려지겠죠. 그게 빛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기반으로 많은 곳을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1921년 말경 랜드는요 디몰레이 조직을 위해 일평생 결국 헌신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된 거예요. 완전. 그런 유일성 재창조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디몰레이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그의 명성도 더해지고요. 그리고 미국 프리메이슨 그룹의 공식 승인을 얻게 되면서 이 조직이 공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 공적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프랭크 랜드라는 한 사람이 그 시대 문제를 보고 빈 곳을 파고든 거예요. 현장을. 그런데 그게 확산되어서 프리메이슨의 공식 후대 양성 교육의 망대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 사례는요. 네피림 제자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명상운동이 세계화되었어요. 정말 구글을 중심으로 10년 전부터 마음 챙긴 명상이 막 퍼져가더니 지금은 이제 위즈덤 2.0이라는 실리콘밸리 명상 컨퍼런스가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20년에 잡았던 이 주제를 보세요. The Global Mindfulness Summit. 뭐예요? 글로벌은 237, 마인드풀니스는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완전 언약 다 잡은 겁니다. 시대의 방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과학기술 4차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벤처, 창업가들 막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여기에 사람들을 유입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얼마 전부터는요 교육 분야를 침투합니다. 여기 보세요. 글로벌 마인드풀니스 인 에듀케이션 서밋. 교육 분야에 이들이요 후대들을 미리 양성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불안하고 뭔가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불안함을 해소해줘야 되고 뭔가 마음의 피스,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이들에게 명상을 시키고 또 뇌교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밋 전략은 뭐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이 뇌가 가진 잠재력을 어릴 때부터 개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접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치유죠, 하나는 서밋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뇌교육과 명상이라는 갖고 완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공교육에 파고들고 아이들이 집중 안 되고 폭력 뭐 여러 가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집중하는 데 도움되고 아이들이 감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설명하면서 지금 막 우죽순 이런 망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난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분쟁과 또 기후 위기 등을 통해서요 끊임없는 재앙이 연속이에요. 그럼 그걸 겪거나 직간접적으로 겪은 많은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어떤 뭐 상담 수준으로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결국 파고드는 망대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한 명상운동하는 서밋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상담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을 치유하고 뭔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단월드를 만든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만든 이승원 씨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네피림 접신 운동하는 사람인데 아마 영상을 봤을 겁니다. 이 단월드의 명상 마스터들 모아놓고 막 흔들면서 막 접신되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월드의 이승원 씨가 누구들에게 멘토를 하고 있냐면 이 BTS의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 직접 인용을 제가 했어요. 이승원 씨가 직접 이 BTS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역사상 많은 정치, 경제, 종교 전문가가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대립과 갈등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름의 시대 문제를 던진 거죠. 근데 BTS의 춤과 노래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지금 연결해주고 있다. 가수와 아티스트를 넘어 스스로 자신을 더 사랑하고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가꾸고 영적인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 멘토로서 이들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제 돈도 벌었고 인기를 얻었어. 근데 공허가 있잖아요.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다른 세계, 깊은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승원 씨를 통해서 결국 이 명상에 이 네피림 제자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예는 뽑으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단체와 전 세계적인 그런 교육을 파고들고 후대를 파는 그런 망대를 두 가지 사례를 봤어요. 그럼 이제 한국,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 지금 무너진 교육의 망대를 먼저 현 주소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현장이 이념 충돌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이념 교육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 좌파 우파의 이념적 대립이 과거로부터 오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피 튀기는 정말 피를 흘리는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도 그 잔재는요 상당히 현장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의 교육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주로 어떻게 다루냐면요, 이념에 따라서 교육감도 결국 나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이념에 따라 뭔가 교육한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념과 목적을 갖고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동기가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이 어떤 이념이다, 어떤 이념이다, 이걸 우리는 당연시 지금 받아들이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사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교육에 있어서 비정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 현장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어느 쪽에 물을 먹는 선생님이냐 따라서 학교 교육은 그게 알게 모르게 흘러 들어가고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종교조 등을 비롯한 어떤 특별한 이념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들도 뭐 크고 작은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갈등들, 공격들 계속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초등 교과서에 좌파 이념 교육이 파고들었다, 막 문제 의식을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학생 인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막 사실 많은 영향을 줬죠. 이 망대가 얼마나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한 십수년간 지금 영향을 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폐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교권을 추락시킨 거다, 이거는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빌미를 주는 그런 지렛대 망대가 되고 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나쁜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라 라는 이런 입장에서는요, 학습 능력 저하시키고 책임 없는 자유를 조장하며 부모와 자녀 갈등도 조장하고 자유로운 그냥 성혁명, 성관계를 조장한다. 그리고 정치 대목군을 양성한다. 자, 이런 여러 현장의 경험적인 사례들을 집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내용을 뜯어보면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또 악용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특히 성교육과 관련돼서, 성혁명과 관련해서 유럽의, 미국의 그런 이미 68혁명 그 이후 세대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흡수가 되어져서 특히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이 이쪽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공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성교육하는 그런 어떤 뭐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죠. 왜? 어릴 때부터 성의 자율권을 지도록 안 해주면 억누른 것은, 억압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본능에 충실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인권에 사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성애 문제, 남자 여자 동성애 문제가 이런 교육과 문화의 흐름 속에, 그리고 이런 세계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나를 더 선명하게 한다. 이게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현상은, 자, 이런 한 십수년의 이런 흐름 속에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물론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막 학교 폭력을 당하고 또 선생님의 어떤 체벌, 자, 이 과거에 심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 장치를 해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이제 학생 인권이 막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서 또 창세기 3장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죄성은 악용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권 붕괴까지 가버리고 있어요. 중학생이 뭐 유명한 장면이죠. 정말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뭔만 하면 아동학대 막 이런 거 막 빌미 삼아가지고 고발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직에 만족하는 교사가 10명 중 한두 명이라는 이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 현장이 지금 벌써 이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과거의 선생님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존경받고 와 인기 많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학생들로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사들 너무 힘들죠. 빨리 지금 이제 은퇴하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 먹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한 30% 최대한 30% 정도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또 정책 계획도 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교사 교육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정말 사각지대 되고 있고 재앙지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렘넌트를 직접 만날 수 있고 렘넌트를 통해 후대들을 통해 일어날 재앙을 미리 사단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선교지요, 어마어마한 정말 기회 황금어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복음 가진 영적 힘 있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교사가 안 들어가면 판판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냥 그저 직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또 기점으로 해서 이 양극화 현상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배경 좋은 애들은 뭐 거기에 영향 안 받고 더 치고 나가고 있는데 성적에 있어서도 이 중산층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타격을 받은 세대들이 상당히 그 영향이 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보다 포기를 배우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학교에는 오히려 1등과 꼴찌만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 간의 학습 격차도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훨씬 더 취약해져서 2배, 3배 그런 어떤 면에서는 빈 곳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앞으로 교육의 격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업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사람들이 막 불평을 토로하고 막 사회적인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이런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들, 분노의 양상들은요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특히 문해력 초등학생 들어갔을 때 저학년들은 이 문해력에 많이 있게 좀 손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해력이 한번 타격을 입어버리면 나중에 실업자가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교육의 격차가 생겨서 이 문해력이 낮아져서 억울한데 막 고생인데 공부한다고 너무 힘든데 나중에 현실 세계의 사회인이 됐을 때도 이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후대들을 캐치하고 중간중간에 도와줄 수 있고 이 아이들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는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극에 달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25%, 30% 초등학생들이 자기 의대 가겠다라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들이 문제죠, 사실은. 0.5%만 0.5%가 가는 곳이 의대. 정원을 뭐 몇백 명 늘어본들 1%안 돼요. 근데 25에서 30%의 초등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초등학생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 와,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이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학원에도요 이제는 초등 의대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쪽에 있는 의대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의대가 다 차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다른 공대에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 이 지방 의대도 막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의대, 치대, 한의대 못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뛰어들었던 애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막 달달 볶아가지고 그 코스를 밟아서 시험을 쳤는데 나중에 의대 떨어졌다. 그럼 걔네들은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야. 불가능한 거야. 완전 절대 무능을, 그냥 무기력을 느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사선으로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하기 싫을걸요. 오직 그걸 위해 십수년을 달려왔는데.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0.5% 1% 빼고 나머지 아이들이 어떤 방황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도 벌써 20, 30대들 어떻습니까? 학습 때 무기력에 빠져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는데 취업하는 의지가 점점 꺾이고 있습니다. 해봤자 집도 못 살아. 해봤자 갑질만 당해. 뭐 해봤자 뭐도 할 수 없어. 결혼도 못해. 이미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요. 포기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그냥 소확행.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N 잡느가 돼서라도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껏 그냥 하면서 그냥 내 취향, 내 욕망, 내 욕구 그거 소소하게 행복 찾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도 뭐 1, 2년이지 계속 혼자 그래 생활을 해보세요. 5년, 1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울, 무기력 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여기에 빈 곳이 생겨나고, 지금 서울에만 해도 그 전국에 지금 은둔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뭐 66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 잠재적으로 초등생부터 지금 달려가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코스를 그대로 갈 아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지도를 해줘야 될까요? 어떤 인생 코치를 해줘야 될까요? 어떤 비전과 달란트를 진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이게 복음 가진 교사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미 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짜증, 흥미 저하, 불면증, 자신감 저하, 죄책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 무기력, 집중력 저하. 이런 감정, 이런 경험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럼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달려온 애들은 나중에 어느 상태가 될까요? 그때 되면 완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 이 오징어 게임 히트 쳤잖아요. 막 불평등한 세상에 대해서 와 정말 공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내몰린 루저들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감하게 해줬던 이 드라마에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현실 버전이 되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불만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해지는 세대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막다른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코인 사기, 다단계 사기 뭐 이런 게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내몰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심리 하나를 파고들어서요 사기꾼들이요 또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해서 사기꾼 망대를 만들어. 지금 챗GPT를 통해서 또 기가 막힌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보이스 피싱도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몰린 사람은 또 2중,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 완전 쪄들어가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정과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모든 게 안 되고 거부당하고 포기하고 단절되어서 그것이 분노로 쌓여있다가 분노의 망대가 됐다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만 풀린다라는,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해 세상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온갖 전문들이 붙어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현실, 사실, 진실,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몇 주째 이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유정이 한 사람을 끝날까요? 아닐 거예요. 더 많은 후대들이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 양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적응해서 경쟁력 있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소수가. 막 챗GPT 나오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적응하고 막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또 이것도 이것도 소수 집단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은 결국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그냥 예틀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 인공지능 최근에 엄청 발전하면서 야 이게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다르게 발전할 것 같거든. 그래서 물론 4차 산업에 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없어지죠. 기존의 경험과 실력과 기능으로 면허증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못 하는데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고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근데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에 내 걸로 못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아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한국이 후대들이 줄어드는데 다문화 학생은 늘어나요. 여기 보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한국의 청소년 인구는 계속 기하급수로 줄어갑니다. 그런데 다문화 이 학생은요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제 눈 떠야 되죠. 237 시대 국내 다민족 와 있는 TCK 다민족 이거 완전 눈 떠야 돼요. 근데 이걸 복음 가진 교사가 보는 눈과 일반 세상의 그냥 교사가 보는 눈 다르겠죠. 우리는 선교의 관점에서 볼 거니까.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 이 겪는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이 뭐냐? 첫 번째, 학습 지도와 학업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곳이죠.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의 부족함, 비용의 부담,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자, 이 다문화 아이들의 가정, 후대 교육의 빈 곳 보이시죠? 이게 우리 기존의 한국 아이들도 문제지만 다문화 아이들은 2배, 3배 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망대를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될까요? 237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꼽아보니 첫 번째,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왜? 언어가 안 되니까. 그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질 못해. 또 한국 사람은요 배타적이잖아요. 민족적인 게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릴수록 다른 것에 대해서 되게 왕따하는 거 이런 거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선생님으로부터도 차별 대우를 받는데요.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죠. 왜? 다민족 다문화 배경의 부모들은 더 힘들거든요. 경제적 여력도 부족해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외모로 인한 편견들, 어떤 왕따 당하는 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내면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진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위로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진짜 정체성을 찾아주고, 이게 복음 가진 교사가 하는 한마디 주는 그 메시지 하나 이 아이에게는요 평생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랩런트 앞으로 차세대 교사가 될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진짜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세요. 단순히 뭐 심리 공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면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복음 안에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임하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하면서 아이들이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평안하게 도와주고 또 집중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커리큘럼이나 혹은 뭐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과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잘해도 학교 폭력과 편견에 시달려서 매년 1000명의 학생들이요, 다민족 학생들이요 학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빈 곳 아닙니까? 학교 폭력 이 피해 유형도 보면 말로 하는 협박과 욕설이 65.1, 집단 따돌림이 34.1, 그리고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이 10.9%, 실제로 도구로 맞거나 폭행, 감금이 10.2, 그리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갈취가 9.5, 강제 심부름 같은 괴롭힘이 5.3, 성희롱, 성추행 2.8%. 뭐 이런 학교 폭력의 다양한 피해 유형도 여러분이 조금 더 관련된 자료들이나 뭐 여기 벌써 이미 연구한 논문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현장도 확인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갔을 때는요 상당히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여유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5번째 포인트는 중독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서 뭐 인권 하다가 여러 가지 뭐 막 빠져들잖아요 아이들이. 이러다가 제 중독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이미 기성세대들이 주식, 가상화폐 2년 전에 막 한탕 팍 빠졌다가 지금 후유증이 막 급하게 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 30대들도 와 지금 뭐 아파트 안 사면 안 돼 하면 연끌 비투했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비폭탄, 진짜 이자 폭탄을 맞고 있습니까? 분노, 증오 막 이런 것들이 막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부를 대물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폭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생 분노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회가 또 부추기고 있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MZ세대가 있다면 중국에는 탕핀족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는요 사토리 세대라고 있어요. 같은 무기력한 세대. 얘네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많이 쌓았는데 막상 사회에 진출했는데 금융위기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막 AI 시대, 4차 산업시대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도 했고 준비를 했는데 막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자, 한 탕을 노리자, 뛰어들었어.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도 사회 막 보복, 막 사고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문제는 지금 한국의 아이들도요 이미 포기해버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도박 재미로 처음에는 했다가 또래 문화로 막 내가 왕따 안다로 시작했다가 이 도박을 통해 돈 땄다 끝나는 거죠. 막 뇌가요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 10,000원을 투자해서 40만 원 벌었어. 하룻밤 만에.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해도 얼마 못 벌어. 8만 원을 못 버는데 한 방에 10,000원 투자해서 40만 원을 벌어버렸어. 얘는 그 다음부터 다른 거 못하는 겁니다. 계속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자, 얘네 어디서 빌렸던 돈 기하급수적으로 도박 빚이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요 현실 세계와 단절하고 이제는 메타버스나 가상 세계 그리고 이런 온라인 세계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노숙자인데 메타버스에서 황제가 될 수 있는 이 경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중독성을 발휘하겠죠.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수록 가상세계를 앞으로 더 도피처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현실로 빠져나온 뒤에도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자극적 보상의 효용 때문에, 쾌감 때문에 다시 가상세계에 접속하겠죠. 결국 더 오래, 더 자주 가상공간에 머물게 되면요 삶의 기본값이 중심 무대가 어디로 갈까요? 가상세계. 여기에서 하다가 한 번씩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게임 중독, 뇌가 망가져 버리니까 막 6층석 뛰어내린 이런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는 아들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자기가 이 재미, 쾌락 이걸 빼앗아 버리니까, 게임을 빼앗아 버리니까 아빠에게 총 쏴 죽이는 사례도 있고요. 게임 중독에 빠진 젊은 아빠가 PC방 가려는데 어린 애기가 안 자니까 죽여버리고 PC방 갔대요. 이런 범죄로까지도 이제는 되는데, 이게 한두 번씩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슈지만 이런 잠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쌓여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일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마약성 어떤 물질들, 환각, 각성제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마약 중독 신생아가 한 해 27,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발생해 버렸어요. 지금 펜타닐을 비롯하여서 청소년들이 마약 손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제 청소년 마약 근절 영상 콘텐츠 공모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사는요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나중에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어. 마약에 대해서 여러분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종류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들의 어떤 소통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그들만의 문화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육할 수 있어. 아이들이 어떤 빈 곳에 빠져들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사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약 근절, 마약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 이거 예방교육 꼭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깃발을 들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지도 않을 뿐더러 맡아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마약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후대의 현장에서도 이 마약과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문화 전쟁을 진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망대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드디어 4차 산업의 본격화가 이제 온 겁니다. 4차 산업의 본격화가 전도자가 얼마 전에 RTS 원장 특강에서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 캠프 할 때도 프로그램처럼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면 굉장한 걸 볼 수 있다. 부산의 제일 큰 어장이 황금 어장이 사하에 있구나. 아, 이 사하에는 공단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했다. 사하 지역과 공단, 이거 오지겠다는 거죠. 사하 지역과 공단, 그것밖에 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25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동기생, 신학교 동기생 한 명이 전도 훈련을 받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게 친하진 않았다. 근데 대학과 대학원 같이 공부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사하 지역의 재벌 아들이더라. 그래서 나는 사하 보고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만남이 와서 장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망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다가 순간적으로 질문이 딱 생긴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구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지난 3월 15일쯤인가 정부에서 제2차 국가산업단지, 제2국가산업단지, 그것도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국가에서 민간과 함께 해서 이제는 4차 산업을 세팅하겠다. 이래 나왔어요. 지금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미래 자동차, 바이오, 로봇, 이런 대표 미래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거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면 대구면 대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4차 산업이 2026년부터 산업의 구조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2030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2030년부터는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제는 공장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와 콘텐츠와 어떤 제품들이요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7년 기간 동안 지금부터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준비시켜야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눈 열어주고 미리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학교에는요 언제쯤 이거 나중에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뭐 하달 받고 뭐 오면요 그때부터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늦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뭐가 공문이 오고 왔을 때 여러분요 미리 딱 빠삭하게 그냥 관점이 딱 준비되어 있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빛나는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요 후대들에게 4차 산업 시대에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 여러분 무시하겠습니까? 존경받죠.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것을 안내해 주는 사람 되는데 복음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제공하면서 도와주면서 하면요 부모 좋아하죠. 학교 좋아하죠. 학생들 좋아하죠. 그러면요 이거는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다 뛰어넘는 겁니다. 4차 산업시대 누가 방해하겠어. 여기에 대해서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대구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대구의 산업 중심이 제조업에서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한때 섬유 산업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90년대부터 사양 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전국에서 꼴찌였어. 근데 작년부터 대구가요 전국에서 1등 흑자 도시가 됐습니다. 무역 적자 시대,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거든요. 유일하게 작년 말부터 대구만 무역 흑자예요. 왜 그럴까요? 대구의 산업의 망대가 바뀌었어요. 첨단 산업의 망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미래 자동차입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대구에 많이 생겨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수출을 하게 되니까 완전 대구가요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민선 4기, 8기 출범 이후에 5대 신산업이 확정됐습니다. UAM 이게 뭡니까? 하늘나는 자동차예요. 하늘나는 자동차. 하늘나는 택시예요. 이게 2025년부터 인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UAM 이미 테스트하는 이 시설이 지금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에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거는 이제 수성의 알파시티라 그래서 수성 알파시티 중심으로 이 기반들이 딱 끼고 있는데 현재 판교 이 테크노밸리 있죠. 판교에 1차, 2차 테크노밸리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가 대구입니다. 이 제2의 판교라고 하는 곳이 대구의 수성 알파시티예요. 그래서 1차는 이미 꽉 찼습니다. 1차 단지는 다 찼어요 벌써. 그래서 외국에서도 들어왔어요. 지금 외국에서도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단지 계획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신청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대구에 많은 기반이 닦였다는 거죠. 4차 산업의 기반들이 많이 닦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이제 대구 전체를 보시면 산업의 생태계가요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반들이 닦여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성군, 화원, 옥포, 구라 이 지역에 뭐가 생기냐면 스마트 기술,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지금 이곳이거든요. 약 300만 평. 이 300만 평에 2026년까지 토지 보상 다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게 이제 지어지기 시작해요. 2030년 가동할 수 있도록 완성해서. 그래서 이 300만 평이 저 하원 유원지 보이시죠? 300만 평 어마어마합니다. 저 송해공원까지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 복합용지 쪽에는 주로 연구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업용지, 문화시설, 그리고 이쪽에는 주로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거,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산업시설들, 이 생산시설들을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2030년이 되면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시장 규모가 8,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제의 시스템을 유목선 보라했거든요. 경제의 시스템을 봐야 돼요.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시스템을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쪽으로 경제가 몰릴 수밖에 없는가 시스템을 봐야 돼요.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는 특히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그래서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를요 계속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 로봇 산업 이 양쪽에 모빌리티 산업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UAM 이겁니다. UAM 하늘 나는 자동차예요. 도심 항공 교통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2025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구는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UAM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주요 거점도 있죠. 동대구역, 서대구역,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신공항이 이제 군위군에 생기죠. 신공항. 그러면서 K2 종전 부지, 기존에 있었던 대구 공항이 있었던 그 부지에 또 두바이의 그런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은 그런 어떤 관광 특구처럼 만든대요. 그럼 그런 현장들, 그리고 포항이나 경주 이쪽으로 UAM 노선이 다 하늘을 나는 이 운송 시설이 생겨나는 겁니다. 시스템들이. 그러면 이게 2030년 안에 벌써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후대들이 준비를 뭘 하고 어떤 전문성을 떼야 될까요?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될까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될까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도자로서 정체성을 심고 빛을 발하는 복음 가진 기도의 망대로 네가 서야 된다. 파수꾼으로 서야 된다. 이래버리면 그 현장을 씹어먹는 랩런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미리 못 보면요, 현장 가서 겨우 적응하다가 인간관계에 틀려가지고 결국 퇴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세계관, 가치관, 지도자의 그릇, 기도의 비밀, 그리고 전문성 이런 걸 하나하나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랩런트 전도학이요 어마어마한 보고가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랩런트 전도학 262강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랩런트 그릇 준비거든요. 망대 준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갖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달성에 전기차 모터밸리가 들어섭니다. 다른 데는요 2차 전지를 중요하게 봤는데 특히 대구는 전기차의 모터, 즉 엔진이죠. 모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대구가 유일해요. 대구가 전문성이 뭐냐? 전기차 모터. 근데 이 시장이요, 전기차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터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 대구 쪽에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인재 앞으로 대구의 랩런트들이 굳이 서울 안 가도요 많은 고급 일자리들이 생겨나요. 양질의 일자리들이. 그럼 여기에 망대로 미리미리 세워나가야 되겠죠. 전문성을 키워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모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전기 구동 부품 제조 산업의 생태계를 이미 대구가 구축을 했고, 지역의 모빌리티 모터 특화 단지 상호 연계를 통해서 이 모터 산업을 특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을 아주 특화하는데 이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저 테크노 우리 저쪽에 뭡니까? 저기 디지스트가 있는 곳 있죠? 거기 보면은 이미 로봇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이런 규모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아니죠. 2030년까지 많은 변화들이 지역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산업단지 안에요. 9천억을 들여서 수도권, 비수도권 최대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노후 3단 랜드마크를 조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게 성서산업단지에 들어선다는 거죠. 9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이 또 변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ABB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그리고 빅데이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판교 그 다음에 이어서 비수도권에선 최대 규모로 지금 집중적으로 융성하고 있는 곳이 이 수성구입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로 하여금 이런 현장에 대해서 미리 편집 설계 디자인하도록 우리 교사들이 정말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대 몰빵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진짜 인재들이 가야 될 우리나라 국가에 진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 올바른 팀 사역을 해주고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팀 사역을 해주고 그게 한 명의 교사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대구 스케일업 허브라는 것이 개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이런 것들을 이게 기반이 없잖아요.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이 여기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저도 가보려고요. 저 이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랩런트들하고 인턴십 할 게 앞으로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옛 삼령 초교토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건립됩니다.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곳에 앞으로 이런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이런 이미 사업들이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고 우리 뭐 교사들도 아마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근데 미리 알고 이런 흐름을 여러분 계속 추적하면요. 대구시청에 들어가서 계속 업데이트 해보고요. 대구시 언론에, 지역 언론에 집중해보면요. 이 대구 지역의 산업과 경제와 문화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한테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불과 5년에서 7년 안에 이루어지는 아주 가까운 미래거든요. 현실성 있는 미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딱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 도심에 있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요. 이게 1년에 1조 규모. 서울을 제외한 최대 규모인데 이게 또 달성군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최첨단 스마트 물류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시장 바닥이 이제는 4차 산업 여러분 그 시스템 자동화된 시스템 있죠?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 스마트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는 2031년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투입되는 고용 창출하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그런 인재들이 왜 불신자만 가도록 놔둬야 돼요?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 선교사로 들어가야 되고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대구 하원 여러분 그 교도소 아시죠? 교도소가 올해 12월에 나갑니다. 근데 그곳에 그 장소에 뭐가 들어오냐? 문화 허브, 예술 허브가 들어와요.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국립 근대 미술관 7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줘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하원이라는 지역에 최첨단 산업단지 들어와, 문화예술 허브 들어와. 그러니까 앞으로 불과 5년, 10년 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요, 경제, 문화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의식주의 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발전이 일어나죠. 문제는 사단의 나라는요 항상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곳에 뒤따릅니다. 울산, 거제도, 산업이 발전한 곳에 유흥문화, 타락문화, 가정 깨어지는 것, 항상 후대 문제가 거기서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범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룰 수 있는 사람 들어가면 그 사단의 나라를 미리 꺾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온답니다. 국립근대미술관 뮤지컬 컴플렉스. 거기에다가 2030년까지 신공항, 이제 국제공항으로 신공항을 대구 이제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물류 이동이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2030년, 2080년 시대에 자, 어떤 시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2030년까지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준비되고 있죠.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4차 산업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고 알파고로 이슈가 되었다가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다가 챗GPT로 오열 다시 빵 터져가지고 막 서둘러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정책적으로 이미 기업들은요 차근차근 망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4차 산업의 구조를요 하나하나씩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언약, 와 렘넌트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현장 흐름 다 놓쳤다. 시대 흐름 다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정확한 언약 잡고 그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현장의 흐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네피림 노예로 또 가야 돼. 애굽에 또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 3단체 또 노예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전도자로 가야 됩니다. 그걸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 선교사로 정체성과 사명을 심었던 거예요. 망대로 세웠던 거예요. 미리 애굽을 다 편집 설계 디자인해 준 겁니다. 애굽이 어떤 재앙 가운데 있는지,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왕궁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출애굽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 전부 다 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들 없음에 원통함을 품었던 한나가 어느 날 나시린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블레셋을 꺾어버렸죠. 싸우지 않고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요청하는 것, 어떤 후대가 필요로 하는지,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렘넌트가 누군지 그걸 아는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나오는 이 토요 훈련과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막 각종 렘넌트 메시지가요. 주옥입 주옥. 어마어마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 여정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확한 언약은 미리 보게 만들어. 그 길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 시대의 빈 곳,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딱 갖고 우리가 그걸 알면 아는 게 힘이잖아. 아는 게 힘. 그러면 24 거기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요 계속 드림, 꿈을 꿉니다. 야 2030년에 저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나는 교사로서 교육을 하고 야 이게 교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신학원에서 하고 또 리더 수련할 때 하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막 렘넌트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꿈꾸면요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말씀 기도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미지 미리 정복이 되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 후대들이 앞으로 그 기업들과 회사와 공장들을 씹어먹는 영적으로 살리고 그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주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욕먹는 애들 말고 진짜 무시당한 애들 말고 복음 안에서 진짜 살릴 수 있는 남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노예로 가지 말고 이런 준비를 우리가 지금 7년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딱 교사로서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여러분 그 망대 세우는 일이 주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망대 캠프 25 우리 미래의 흐름 봤어요. 이미 기존의 흐름은 봤어요. 또 3단체 흐름 또 봤어요. 똑같이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망대 캠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25는 초월하는 거죠. 미리 하는 거 미리. 되어질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망대 캠프를 준비해야 된다. 지난 부산노회 재직 수련회 2강에서요. 미래 살리는 렘넌트 실제 준비하면서 회당운동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서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하고 있다. 어른들의 말, 선생님의 말, 친구들의 말, 또 내 공부 학업 성적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에서 내가 잘못된 자기 확인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보면 그게 아닌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서 답을 얻은 건요, 현장에 꼭 필요한 재창조의 응답은 뭐냐? 재창조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 이전에 기존에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틀린 자기 확인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도 오로지 의식주 문제, 세상나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알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 재앙을 부르는 네피림의 능력, 무너지는 바벨탑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향해야 되죠?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보좌의 능력이 따로 있다.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이걸 교사로서 먼저 찾고 내가 맡은 렘넌트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알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찾아야 되고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의식주만 추구하는 시대에 금토일도 그냥 노는 것만, 레저 아니면 공부하는 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막 의대 가도록 만들까, 막 그냥 세상 나라 의식주 관점에서 막 금토일 시대 막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인식이 돼야 됩니다. 성인식. 진짜 철들어야 돼. 이런 시대에 내가 렘넌트로 전도자로 복음 가진 교사로서 부름받았다. 철들어야 돼. 그게 성인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는지 아는 거, 깨닫는 것. 그럼 뭘 향해 도전해야 돼요? 네피림화되고 있는 사단의 나라. 이거 막아야 돼요. 미리. 맨날 우리는 사단이 뿌려놓는 쓰레기만, 꾸정물만 치우고 있잖아. 걔네들이 만든 흑암의 후유증만 해결하면 안 되지. 이미 파생된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지만 앞으로 쏟아질 문제를, 그걸 미리 댐을 막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방사역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4차 산업시대가 이제는 본격화되는데 그걸 불신자들에게만, 세상 엘리트들과 3단체에게만 내어주지 마라.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된 렘넌트가 사명을 갖고 그 현장에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가진 렘넌트로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이룰 일꾼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도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되게 하기 위해 금토일 시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공 7가지 비밀을 참고해라. 복음 없이 이거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맞다. 어떤 원리를 얘기했습니까? 렘넌트의 성공 한 7대 비밀. 이건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지난 그 부산노회 재직 수련회 2강 미래 살리는 렘넌트 실제 준비, 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첫 번째, 일단은 렘넌트의 성경 전체 66권 알아야 된다. 성경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성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인물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성경을 읽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학원 복음원 메시지는 계속 성경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은 걸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뼈대를 먼저 알게 해서 그게 기반이 되면 성경 공부를 해나가기가 쉬우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방향성을 잃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원 복음원 메시지를 뼈대로 삼아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역사를 알아야 된다. 유 목사님 지금도 역사 공부하신대요. 그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역사 짧게 10분짜리 20분짜리 역사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사.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 그 역사 공부 계속 하신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오래된 문제를 파악하려고. 그 나라의 오래된 237의 고유한 배경이, 국가적 배경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뿌리 깊은 상처와 세계관과 영적 문제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는 늘 싸움이고 분쟁이고 전쟁이고요. 패권, 강대국이 한때 왕성했지만 창세기 3, 6, 11에 강대국이 영원하지 않다. 결국 그들의 영웅은 죽이는 것밖에 안 했다. 창세기 3, 6, 11의 역사였다. 그거 확인하라는 거죠. 종족 분쟁,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 전부 다 종족 분쟁 심각해요. 인종 막 학살하고요. 이런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세상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와, 일본 놈, 똑같은 것이 세상에 다 똑같이 있다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앞으로 원수 관계 되잖아요, 이제. 그럼 이런 거 하나하나를 틀린 걸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 역사적 원한, 이게 복음 안에서요, 치유가 안 되면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싸움 되잖아요. 그게 강 237 나라 5천 종족에 다 있다니까요. 그것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의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게 역사예요. 그 교회사 공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 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데 종교개혁자를 통해 하나님 시대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사를 보면요, 비극들이 있어요. 비극. 창세기 3, 6, 11의 망대가 교회 안에 서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 불신자로 알고 오히려 기독교가 욕먹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창세기 3, 6, 11을 끊임없이 봐야 돼. 나 중심, 물주임, 성공 중심, 율법주의, 내 주장, 사람 수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하나가요 교회 안에 작은 불씨가 분쟁이 돼서 나중에 종교 전쟁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 왜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세절기의 핵심이잖아요. 138 언약, 구원의 과정,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창세기 3, 6, 11의 망대가 끊임없어. 성경 전체의 흐름은 창세기 3, 6, 11이 결국 역사 속에 구현되고 나타나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3단체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세절기의 핵심 138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필요하네. 그래서 오직 성령님 아니면 안 되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연결성 보이시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는지.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걸 실제로 누리는 힘이 기도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시공간 초월한 비밀이 있어야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현장에서 산 예배, 연속성 있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 뭡니까? 달란트. 진짜 이 속에서 달란트가 나오고, 또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예배, 기도 집중하는 것이고, 달란트 확정 짓는 게 오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어떤 전문인을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조금 듣고 나니까 무슨 인턴십이 필요한지, 무슨 책을 읽혀야 되는지, 어떤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되는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지 좀 나오잖아요. 그게 전문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실제로의 전문인과 연결도 해주고, 이게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벌써 7년간 이게 준비됐다. 그리고 그 현장 직장에 갔다. 어떻게 되겠죠? 워라벨 그딴 얘기 안 합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 안 합니다. 갑질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안 한다니까. 요셉 응답 받아버려요. 다니엘 같은 응답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성도 벌써 미리. 왜? 그 현장에 다 전문인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전부 다 시달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명상하는 이유가 뭐냐? 정신적으로 돈도 벌고 여유도 있어. 근데 공허해. 그러니까 명상하고 다른 데 막 심취하는 거예요. 막 다른 취미에 빠져드는 거예요. 막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판교에 있는 우리 치교회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을 만났어요.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 사람 돈도 많이 벌고 판교에 30만 명의 엘리트들이 모인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단들이 다 파고들었어요. 이런 현장성을 미리 보고 포럼을 듣고 인턴십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장 가서 완전 선교사로 재창조하는 거죠. 흐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렘넌트 선거 7대 비밀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이거든요. 이걸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된다니까. 금토일 시대에 정말 이것 갖고 하나하나씩 진짜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사모들이 나온대. 왜? 전체 그림 속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흐름을 봤으니 내가 7년이라는 걸 놓고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나오잖아. 그게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사모늘이죠. 집중력 있는, 초점이 있는 사모늘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사모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말씀 흐름이 보이고 응답의 흐름이 보이고 증거의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는 전부 다 내가 갱신할 시간표구나, 문제는 축복이구나, 이게 되는 거라.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역사적인 맥락도 없어. 시대적인 맥락도 없어. 성경의 흐름도 몰라. 증인도 몰라. 현장성도 없어. 그러니 조그마한 갈등 못 넘어서죠. 나라는 거에 이익 앞에요. 갈등 앞에, 상처 앞에 무너지죠. 그러나 앞에 제가 지금 1시간 20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할 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말들을 다 어떻게 들리나요?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선명한데, 오, 난 지도자가 낼 랩런트인데, 선교사가 낼 랩런트인데 이쯤이야 당연한 거지. 이 정도는 내가 지도자 훈련 받는 거지라는 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계속 이게 눈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본격적인 전도운동은 이때부터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특히 앞으로 렘넌트 세대들은 미디어 전도를 지금부터 준비시켜라. 왜? 4차 산업 오니까. 4차 산업 다 오고 다 가상세계 다 연결되는데 앞으로 미디어 전도 그 현장 빼앗기면 또 안 돼. 그 현장도 보고만해서 씹어먹을 만큼 준비돼야 돼. 그래서 미디어 전도 지금부터 준비하라 하면서 3,000개 가상지교회 세울 준비하라. 3,000 제자운동이죠. 그리고 237 나라 가상지교회, 5,000 종족 가상지교회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게 여러분 앞에 제가 조금 설명한 거 안에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 가상지교회 망대들로 한 명 한 명씩 꽂아서 그걸 70운동으로 70역량으로 확산시켜 나가면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습관 중에 하나는 계속 메모 끊임없는 메모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마지막 영적 작품으로 24 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겠다. 여기에 메시지를 준비하겠다. 여기에 제자를 세우겠다. 계속 메모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메모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그 두기고 팀에서는 계속 독서 포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독서 포럼 돌아가면서 발표합니다. 지금 벌써 2년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샤머니즘 무속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책들 읽으면서요. 왜? 그 3단체와 다 연결되고 명상운동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다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왜 치유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 마찬가지로 앞에 봤던 여러분 교육 현장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고 3단체가 하고 있는 걸 봤고 그리고 4차 산업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의 오늘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될까? 237 치유 서밋 망대 세워야 돼요. 앞으로 다민족 학생들 후대들 준비하는 237 망대 세워야 돼요. 중도 각종 앞으로 도전하다가 안 되는 후유증 맞이하는 사람도 오거든요.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도 오거든요. 치유 망대 세워야 돼요. 그 중에서도 또 4차 산업의 엘리트로 서밋으로 리더로 갈 애들이 있잖아요.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망대가 딱 서 있어서 자료가 편집되고요. 메시지가 편집되고요.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인생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면서 디자인해주고요. 너는 이런 전도해. 이런 그 현장에서 거기서 진짜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역할을 해. 미션 줄 수 있는 거죠. 미션. 그래서 마지막 답이 지속되는 편집, 기도 제목이 지속되는 설계, 현장 적용이 지속되는 디자인.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아 맞다 진짜. 왜? 편집 설계 디자인은 계속되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완성 버전이 아니에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편집 설계 디자인 했던 거, 제가 느꼈던 거, 확인했던 거, 그거 여러분에게 그냥 증인으로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 달 전에 교육 분야에 랩런트들한테 뭐 필요한 인턴십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뭐 하지? 근데 그 요청을 받는 시점이 제가 이 4차 산업에 대한 눈을 열어가고 있었고 지역에서 4차 산업이 이렇게 구조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전도 선교 어떻게 랩런트 운동과 연결시키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육 분야면 그 랩런트 키울 교사들인데 그러면 교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제1, 2, 3, 4, 5RUD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모여서 집중하고 렘넌트 파송하고 치유 서밋 사역하고 결국은 시대적 후유증 대비 함께해서 언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는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주역되는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25응답 받을 주역이다. 그래서 무한세계의 비밀을 진짜 여러분 얻으시고요.
393 기도 속에 집중하셔서요. 40일 계속 하시면서 393을 뚫어내세요. 기도의 망대 계속 세우세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더 여러분 전문성 있게, 더 사실성 있게, 전문성 있게 정말 그것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한번 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포럼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 우리 교사들 교육 분야의 파수꾼의 망대들로 세워질 우리 분들과 함께 포럼을 나누었는데 이 후유증 시대에 함께 대비하고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며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하나님 그 현장의 주역들로 선교사들로 또 그 후유증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차세대 교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성령과 오력의 충만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